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시사인에서 여론조사한 거 봤는데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국익에 저해가 되더라도 중국을 멀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전체 사람의 35%가 35%. 예, 그리고 네. 한미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 필요하면 중국하고도 친해져야 된다가 45% 정도가 더 높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실용 외교가 더 그렇네. 높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국익보다 한미동맹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35%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장기적으로 그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 특히 20대 남성에서 절반이 넘어요. 한미동맹 중국을 멀리하고 국익에 저해가 되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또 70대 이상의 남성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평화라는 키워드가 오늘 들어간다는 다 이유가 있죠. 사실 시정연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평화 이거 잘 안 나옵니다. 맞아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산이고 민생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얘기하는 게 공정한 이제 성장, 키워드를 많이 얘기했죠. 공정 성장 얘기하고 이제 자본시장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나온 맞아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죽어도 나토를 가야 되고 나토로 안 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이런 공격에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니 그리고 나토 참석도 국민의힘은 좀 감 떨어진 것 같은 게 그래도 외교는 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가라고 하더니 일본도 안 갑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뭘 믿고 가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전 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이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꼭 미국을 먼저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특히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은 있어야죠. 아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자기 자신이 답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경직성. 전 이건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원칙을 세워서 가는데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그렇지.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네. 정해서 가는데 상황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마치 우리가 윈드서핑할 때도 파도 위에 몸을 이렇게 실지 않습니까? 유연성을 잘 적재적소로 발휘하는 게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냥 한미일 동맹 그러면은 막 일본하고도 동맹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무조건 답정너처럼 굴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반대 진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그 얘기는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라는 대원칙을 세워놓으면서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실용적으로 발휘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경제와 안보 영역에 있어서 내가 답을 독점하고 있다. 내 말이 곧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매우 좀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얘기 들어봤더니 통일부 이름은 아마도 한반도 평화부로 정동영 장관이 이제 후보자로 신분을 지나가지고 장관이 되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요거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지령에 따라서 바꾼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 얘기를 한 게 작년부터 얘기를 한 게 적대적 두 국가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니들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야. 그래서 예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부르다가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나라야. 남이라는 이제. 거지 이제. 남조선, 네. 남한, 북한, 뭐 남조선, 북조선 이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너희 국호 그대로 불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정동영 장관이 바꾸려고 하니까. 야, 너 지금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추종해가지고 바꾸려는 거야? 라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동영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독일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례가 독일 있다.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은 독일에도 통일부가 있었어요. 독일에도 통일부가 있었는데 걔네는 이제 통일부가 아니라 전 독일부였어요. 전 독일부였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 이거를 네. 전 독부했는데
동독하고 서독하고 화해 대탕트가 되면서 이거를 내 독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독일 내부의 일이다. 서로 상호 존중한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부 이게 평화가 정말 중요하고 통일은 그 이후의 일이다. 우리도 헌법에 물론 통일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저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평화가 정착이 되면은 그 이후의 단계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평화조차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네. 안보도 위협받고 경제도 타격을 받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데 이제 또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잘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약속을 지킨다는 건데 어제 대표적인 사례로 호남에 내려갔다가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를 갑니다. 왜 갔냐? 김혜경 여사가 선거 기간에 들렸는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오늘자 그 여론조사들도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취임 이후에 이제 한 달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마다 국민들께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이재명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허언으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왠지 진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지킬 것 같아.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뱉으면.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뭐 나름대로 전 성과를 기반해서 그동안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뭐 검증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는 큰 자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도 지금 뭐 소록도 병원 방문하고 또 어제도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 하면서 제대로 하던데 보니까 군수 광주시장, 전남지사를 다 앉혀놓고 네. 대통령이 지방자치는 이런 거야라는 걸 한 수 다 가르쳐주고 뭐 문제가 있어? 내가 3번 해봤거든.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네.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모습에 야 진짜 행정의 달인답다. 근데 네.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중앙정부 또 국회까지 맞아요. 경험을 두루 했던 그 산출물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좀 신뢰를 좀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가서 얘기 다 안 들었으면은 무한 군수는 평생을 광주시장 안 믿고 살았을 것 같아. 절대 못 믿어. 절대 못 아니, 믿어.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티격태격 불신이 많아요. 오가던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62%로 집계돼가지고 2주 전보다 보니까 9%포인트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2주 전, 이게 2주 간격으로 지금 다시 바뀌었는데 대선 때 매주 하다가,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53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50% 중반대가 보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좀 높고 윤석열은 50이 뭐 여론조사만 날랐는데 50 안팎이었어요. 40% 후반대도 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낮고 뭐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시작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YS 같이 뭐 하나회 해체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90까지 막 찍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일 잘한다, 일머리가 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일 잘한다는 거 중에 가장 대조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정치를 복원한 거예요. 아까 그래, 윤석열이라는 맞아. 자는 그게 너무 대통령인데 중요해. 뭐 총선 질 때까지는 야당을 쳐다도 안 봤거든요. 맞아. 그리고 항상 비난하고 뭐 그때 뭐라 그랬죠? 뭐 공산 전체주의? 뭐 이름도 이상해. 이상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머릿속에 지우고 싶어. 네,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당을 존중하면서 정치를 복원시키니까 그것만으로도 지지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감도 많이 반영돼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점수 딸 요인들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점이 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특검 3대 특검도 출범한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긴장해도 모자랄진데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만 지금 박 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8년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있고 2018년에 지방선거 1년 차이로 있었잖아요. 그때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밖에 못 가져갔어요. 고작 2곳만 가져갔다.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네. 그리고 경남지사, 부산시장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울산시장에서 다 내준 거예요. 다 내줬죠. 네. 그때 서울에 25개 구청장 중에
서초구청장 한 명 가지고 조은희 지금 조은희 의원 그렇네. 한 명 빼놓고 강남구청까지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심각한 상황이었죠. 예,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네. 괴멸적인 역대 그러니까 지방선거 중에서 뭐 어느 정당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대승을 거뒀어요. 사실은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딴 데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충청도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다 이제 견적이 안 나오니까 대구시장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뭐 뒤에 여기 원고에도 있는데 김재원 전 최고가 지금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고 그래요? 예전에도 나가려고 했었고 김문수와 함께 춤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김문수 전 지사가 당 대표를 안 나가고 경북지사를 나간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그 두 곳 이긴데 2018년에. 예, 딱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김재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가지고 공천권을 줘야 돼. 행사해야 자기를 되는데. 꽂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뿔이 많이 나셨대. 아니 이거 적극 반대. 근데 나는 이제 고향에서 영천이거든요. 경북 네. 영천에서 내 마지막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경북 지사가 되면은요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측근들은 다 좋아한대. 그래서 그래요 대표보다 경북지사 나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김재원은 지금 안 됩니다. 그것만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아니 정말로 대구 지역 국회의원 치고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도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드물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이런 자리밖에 못 챙길 것 같으니까 전직 의원, 전직 단체장 거기다가 또 홍준표가 없다 보니까 현역 프리미엄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가겠다고 몰리는데 국민들이 이런 국민의힘 보면서 얼마나 안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대구 시민들이 자존심 상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럼 맞아. 그렇지 정확한 않아요? 지적이다. 예. 오면은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다들 너도나도 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때 그 2018년도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선거를 말아먹었냐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요. 뭐 아까 기초단체장은 한석이지만 그 시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시의원은요 지금 보니까 6석밖에 그때 못 얻은 걸로 진짜로? 나와요. 6석.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수도권인데 민주당 34석, 자유한국당 2석. 그러니까 거의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는 단계고 뭐 경기도도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봐야 될 텐데 경기도 의원은 민주당 배상시 5석 했고 자유한국당 4석 했네 4석. 그러니까 거의 괴멸당한 거거든요. 괴멸.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때의 괴멸과 지금의 괴멸은 또 다릅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바깥에 뭐 유승민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합쳐서 이긴 거예요. 결국에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 미래통합당 예. 하고 대선 일으킬 때 뭐 이준석 바람 뭐 일으키고 보수 언론 또 해가지고 겨우겨우 0.7%를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얘기 다르죠. 이번에는 보수 분열이 상수고 더 이상 이제 합쳐지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합쳐지면 이제는 야합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옛날처럼 합쳐져서 뭘 바람이 이렇게 이게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영남으로 수축되는 거는 과거의 자유한국당에서의 수축은 한 번 그래도 기회가 있는 수축이었다면 이제는 그 한 번의 기회조차도 없는 영구 수축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은 이제 제가 썼던 책 제목대로 이제 보수의 완전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완전만 있다.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냅니까? 그러면? 증보판 한번 내야죠. 우리 구경 앵커님하고 한번 대담을 하겠습니다. 예, 개정 증보판 내야죠. 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어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야당이 자료를 안 준다고 갑자기 이제 회의장을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는 여당이 나가고 야당은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당 습성을 못 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야성이 없는 건지 나가서 파행을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뭐 그게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어떤 그 국무위원 후보자도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정도가 조금 뭐 더 냈느냐 덜 냈느냐 그런 거고 또 어떤 야당도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본인들의 주체를 해서 빼오던가. 빼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뭐 국정 이렇게 다스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도 그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야 이거 거의 뭐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도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청문회장에서 꺼내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일단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국민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저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계속 이제 일정도 있고 그러는데
질문 수준들이 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금 얘기가 됐던 게 뭐 욕도 많이 먹지만 주진우가 열심히 이제 그거 캔 거랑 김희정 의원이 그 이제 국가 부채 얼마냐 맞아. 그거 빼놓고는 예를 들면 이런 볼 게 거예요. 없어. 박규택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총리가 됐으니까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원 내각제처럼 장관이나 총리가 되도록 의원직 겸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네. 어쨌든 그럼 이게 뭔가 후속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장관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회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게 뭐 맞습니까? 안 내려놓을 건데요? 예 하고 다음 질문. 와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대응 능력이나 수준이. 이 사람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특검 수사랑 지금 내부의 당의 지금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청문회를 성의 있게 준비를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근원을 좀 살펴보면 2020년도에 황교안표 공천했다가 103석으로 망했잖아요. 총선에서. 맞아. 그때 된 사람들이 사실상 영남 기득권 내지는 충성파들이 그날 남은 거거든요. 103석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 치르고 또 총선을 치렀는데 이번에 108석 했잖아요. 네. 근데 거의 한동훈표 공천이 비례대표에만 일부 들어갔을 뿐 나머지 공천에는 사실 2020년도에 받았던 분들 거의 현역들 다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0년도에 망했던 그 공천의 잔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력이 뻔하죠. 황교안 그렇지. 체제 밑에서 그 공천 받았던 뭐 아부나 이런 거는 끝내줄진 모르겠지만 나머지 역량은 다 낙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동훈 거치면서 한번 또 살아나고 이제 윤석열 탄핵까지 거쳐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영남당으로 이제 소멸되는 거고 이제 수도권 뭐 당일 수도권은 이제 거의 멸망이고 그다음 강원, PK 여기만 정리되면 이제는 TK 지역으로 쪼그라드는데 이것도 무서운 건 뭐냐면은 뭐 TK도 표 몇 개 놨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20% 30% 올라오고 있죠. 거기다 뭐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TK 쪽에서는 또 다른 뭐 보수의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또 있을 거예요. 내지는 탈당자들 나오잖아요. 그럼 TK도 이제 안전하진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세 번만 반복이 되면 진짜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소멸된다. 저는 소멸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개혁신당이 새로운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막아야죠. 그건 전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바죠. 그렇죠. 네, 길을 못 찾죠. 그것도 안 되죠. 네, 찾기 어렵습니다. 예.